이른 새벽 차 한 대를 추격 중인 경찰들. 앞에 두 대도 가고 있고. 이미 옆에 한 세네 대 있어요. 네. 자, 지금 차랑 부딪히는 거 느껴지시죠? 경찰차를 치고 또 그냥 도망갑니다. 앞에 경찰차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데도 자, 이 사이를 비집고. 네 대나 있는데? 네. 자, 앞뒤로 에워쌌는데도 요리조리 차선을 바꿔가면서 야, 뭐야. 차량 한 대가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주 차량은 위험천만한 고기 운전을 계속하고 네, 계속 옆에도 충돌하고 있는데. 와, 아니, 심지어 위험해. 운전을 아, 뭐 운전 실력이 지금 아이고야. 불법 유턴을 시도했고. 자, 이 상황 보시면 트럭을 피해서 갔는데 이거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이에요. 역주행을 하다가 요 사이로 분리대를 넘어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막았다. 봉쇄가 됐습니다. 막았어요, 막았어요. 앞뒤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에게 포위를 당하고 마는 도주 차량.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운전자가 끌려 나왔고 체포를 했습니다. 새벽 6시 30분쯤에 경기도 일대에서 한 50대 여성이 경찰차들과 약 13km의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 해당 차량을 막기 위해 투입된 경찰차는 무려 12대였습니다. 최대한 많은 경찰차를 투입해서 빨리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출근 시간대니까 이게 사고로 이어지면은 엄청 크니까 다들 조금 더 빨리빨리 막으려고 했나 보다. 네네네. 근데 왜 저렇게 도망을 치신 거지? 근데 저 정도면 음주가 아니라 약간 마약 이런 거 아니에요? 음주? 네, 난폭운전으로 경찰들까지 위협했던 이 여성은 체포 직후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새벽 3시 54분경이었습니다. 3시 54분경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갓길에 한 여성이 승용차 밖으로 나와서 떨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물어보니까 왜 여기 서 있느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여성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않았고요. 보호자가 데리러 오라고 연락을 했는데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여성에게 요금소 안 주차장으로 와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옮기고 기다리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승용차를 끌고 이렇게 도주를 시작을 한 겁니다. 고속도로 순찰 때 차량까지 전부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요. 결국 경찰차 12대가 쫓는 추격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경찰서로 갔고요. 이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남편이 오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남편과 함께 이제 경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경찰관의 책상 위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서 집어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일단 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정을 해보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이 동반된 공황장애의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 정상적인 사고 상태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응급 입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라서요. 스스로 자해 혹은 타인을 해칠 수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응급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사흘까지만 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만약에 계속해서 자해 타해 위험이 잔존한다라고 판단된다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계속 입원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의 진단에 따라서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네, 밤 11시입니다. 부산의 한 택시 안인데요. 택시에 탑승한 20대 남성 승객. 네, 근데 약간 취해 있죠. 네, 술에 만취한 채 혼자 막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침을 뱉고 어떤 일이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침을 막 차 안에서 막 뱉기 시작하고 욕을 하기 시작하고 계속 술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성의 난동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네, 거의 뭐 난동 수준인데요, 이제. 이제는 60대 기사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기사도 참다 못해 한마디 하죠. 딸내미도 해군입니다. 예, 딸내미도 해군입니다. 이 남자의 목적지는 해군 숙소였습니다. 딸내미가 해군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 진짜 왜 저래? 돌변했어요 이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사병님. 네. 비싸게 때리고 싶은데. 급기야 운전석으로 침범을 하는 남성. 아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나 지금 손목 아프거든. 아픈데 어쩌라고? 근데 이걸 죽일 생각이 난다. 알았나? 아 너무 아 위험한데. 너를 죽일 생각이 난다. 그냥 세우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참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야,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겨우 이제 숙소 앞에까지 도착을 해서 일단 경찰이 오기를 기사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상대노? 내려봐. 근데 차 안에서는 계속 협박을 하고 내리라고 아 제발. 그 택시에서 두 사람이 내렸습니다. 하지마 제발. 이 취객이 덤비죠. 택시 기사를 막 밀어붙입니다. 아들뻘인데 진짜. 아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라이터 불을 켜서 이불로 죽인다는 등 협박을 계속합니다. 기사님이 자리를 피했는데 내가. 계속 시빌 겁니다. 예. 자, 그러다가 이제 상의를 벗어요. 예. 참.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사분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이 택시 기사 위로 올라가서 근처에 경비원이 이제 나오죠. 나와서 봅니다. 다행이다 제발. 그래서 이 싸움을 말리죠. 예, 이러지 마라. 경비원이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때 마침 도착을 했습니다. 경찰에 도착한 이후에도 욕설과 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취객은 체포가 됐고요. 진짜 해군은 맞았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해군 중사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택시기사는 갈비뼈 5대가 부러졌습니다. 피하려고 상대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무방비에서 지금 발길질을 당했거든요. 저렇게 자식벌되는 남성에게 모욕적인 말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 현장에서 쉽게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이없는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요. 사건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남성의 해군 동료와 대대장 등 상관까지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젊은 군인을 죽이려고 하시냐. 청춘을 망치지 말아달라. 아유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가해 남성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상사들이 와서 택시기사와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성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옆에서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택시기사분께서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편지 한 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합의 연락을 드리니까 좀 응해주세요. 선생님의 용서로 젊은 청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구에 있는 죄송하다라는 말에서 어떠한 진정성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느낌도 받지 못했다.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니 잠깐의 실수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에요. 퍼지면서 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이에 해군 홈페이지에는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민원들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해군 측은 결국 공식적으로 피해자에게 유감을 표하며 법과 규정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공지글을 띄웠다고 합니다. 생각하셨을까요? 저분보다 직급이 높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너 그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였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에게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민간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 가해자의 행위는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상죄에 해당됩니다. 하차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했고 심각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상해죄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아마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내려질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저녁 8시 10분 경기도의 한 카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출입문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더니 이번에는 창가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지금 뭐 손님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차가 흉기예요, 흉기. 네. 안에 혼비백산에서 손님들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깜짝 놀라죠. 네, 이거 소리만으로도 놀랐을 텐데. 자, 그런데 또 해? 창가를 향해서 전진과 후진을 계속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 카페를 공격합니다. 카페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요? 가해 남성에 따르면 카페 사장한테 빌린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자기 말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장의 입장은 또 달랐습니다. 이미 돈은 다 갚았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문제로 인해서 이제 둘 간에 서로 다른 의견 차이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감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 당일날 가해 남성이 카페 사장한테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 전화를 안 받으면 너 나랑 같이 죽는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가해 남성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장을 찾아서 술까지 마시고 카페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돈 빨리 갚아.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은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남성은 다시 한번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간 남성은 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카페로 돌진을 한 것이고요. 카페 돌진 후에 차에서 내린 이 가해 남성은 사장에게 왜 나를 자꾸 무시하느냐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답니다. 이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요. 0.06%. 그러니까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 이걸 통해서 나타나는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처벌은 어떻게 받을까요? 네, 이 남성 경찰에 이제 수사를 받고 형사 입건되어서 기소가 됐고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손님들께서 좀 멀리 떨어져 계시고 그런데 보셨다시피 카페 유리문, 출입문이죠. 그리고 유리창, 그리고 집기류 등이 파손돼서 총 1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업무방해죄,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 등의 혐의가 다 인정이 됐고요. 그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에서는 가해 남성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 카페 주인 사장이 합의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겠다라고 이제 재판부가 밝혔고요. 그래서 결국 이 가해 남성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습니다. 2014년 서울의 한 카페. 한 남자가 음료수를 주문을 하는데 지금 보면 쿠폰으로 결제를 하고 주문 이후에 자리로 돌아가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자, 잘 보세요. 이 남자가 자꾸 여직원이 있는 쪽을 계속 힐끔힐끔 바라보고 쳐다보고 음료수 한 번씩 마시고 그러더니 잠시 후에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왼쪽 주머니에 쓱 넣죠.
뭐야? 예. 조그만 건데? 예, 작은 거예요. 지금 주먹 안에 다 들어가는 걸 보니까. 뭐지? 그리고 나서 다시 카운터로 갑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예, 그리고 자 지금 왼쪽에 들어갔던 거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꺼내죠. 예, 그래서 꺼내가지고 손에 딱 쥡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다시 음료를 주문하고, 자 이때 음료를 준비하는 점원을 뒤로 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 쪽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음료에 뭔가를 넣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음료에 무언가를 넣은 남성.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뭐지? 이 음료의 주인은 바로 일하고 있는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여직원이 음료수를 먹는 것까지 계속 음흉하게 이 직원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마시는 걸 보더니 카페를 나갑니다. 뭐야? 그냥 테러예요? 네, 이 남자가 이 음료수 안에 순식간에 넣은 거. 한 여대 인근 카페에서 20대 남성이 그렇게 여성 직원 음료에 이물질을 넣은 사건인데요. 가해 남성이 여성 직원의 음료에 넣은 것은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온 자신의 입니다. 아 지금 그냥 비정상인 거예요. 완전히 비정상인 사람. 역하고 비린내가 나서 바로 뱉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카페에는 이 여성 직원과 가해 남성 둘뿐이었기 때문에 이 직원은 남성을 의심을 했죠. 이후에 CCTV를 돌려본 이 여성 직원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 저렇게 뭔가를 음료수에 타는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참 예, 남성을 추적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라고 했던 건지 카페에서 신용카드 대신에 모바일 쿠폰을 사용을 해서 개인정보가 남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를 추적한 끝에 카페 인근에서 남성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여대 앞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즉시 언론에다가 제보를 했고요. 이렇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공론화가 되자 결국 남성은 범행 열흘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네. 성적 만족을 위해서 음료에 체액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이상심리 성범죄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변태 성령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는요. 체액을 옷에 묻히는 경우들도 있고 커터칼 같은 걸로 작은 상처를 다리에 내면서 짧은 반바지나 그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따라가면서 상처를 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성범죄자의 유형인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놀랍거나 아프거나 상처받거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성적인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왜곡된 이상 심리에서 비롯되는 성범죄자들의 유형입니다. 법적 처벌 과정을 밟긴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예상되는 처벌 형량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 사건의 좀 심각성을 좀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좀 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앞서 권인영 프로펠러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그때 똑같은 죄목이 다 적용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동료에게 이런 유사한 체액을 텀블러 안에 넣었던 사건, 또 립스틱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던 남성, 이런 이제 일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러한 유사한 행동들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죄, 어떤 죄가 적용되었을까요? 추행 아닌가요? 추행. 성추행. 네. 네. 간음증? 자신의 체액을 다른 여성의 물품이나 또는 음식료 등에 넣어서 먹게 한 행동에 대한 죄는요, 재물 손괴죄가 적용이 되어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자신의 여성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본인의 체액을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넣었던 남성 붙잡혔는데 처벌이요,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300만 원 벌금형 받았고요. 또 여성 피해자의 립스틱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던 남성 역시 재물손괴죄 유죄 판결 받았고 형량은 벌금 600만 원형이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성적인 의도고 성적인 고의가 있음이 명확하잖아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성적인 의도가 있었고 성적 불쾌감을 결과적으로 야기했다 하더라도 현행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이런 행동을 처벌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앞서 동현 씨 말씀해 주신 그 강제 추행죄는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액 테러는 자신의 체액을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용하도록 만들긴 했지만 그 행위상으로 보면 신체 접촉이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그런 그 접촉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행 법과 또 법조계의 관행과 현실이고요. 오직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피해자의 물건의 효용을 손상하게 했다. 이 재물손괴죄는 형량이 낮고 벌금형밖에 없는 게 되고,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신상공개라든지 또는 뭐 전자발찌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형량은 벌금 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법조인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국회에서는요, 체액 테러 등 이런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법이야말로 빨리 통과가 되어야 될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대량의 실은 화물선이 적발됐는데요. 해경과 관세청의 합동 수사팀을 꾸려 해당 선박에 숨겨져 있던 말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역대 최대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어떻게 그 많은 마약이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4월 1일 09시 30분경에 미 FBI로부터 그 첩보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강릉시 옥계항으로 입항하는 그 모 상선에 약이 100에서 150kg 정도가 실려 있다라는 첩보가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이 양이 시가로는 약 7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받았던 선박은 페루에서 출발해서 코카인 56자루를 적재하고 파나마로 다시 들어가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일본, 제주, 중국을 거치면서 공해상에서 이 하역을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기상 악화로 이 하역에 실패하게 되고 배는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당진항, 중국을 거쳐 옥계항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다시 또 받게 됩니다. FBI의 첩보를 받은 뒤 인근 군부대에서도 이 선박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고 올해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마약이 적재되었다는 제보를 받은 선박이 옥계항에 입항하자마자 합동수사팀이 수색에 나섭니다. 이 선박이 뭐 길이가 한 190m로 그리고 톤수도 뭐 한 3만 톤 이상이 되고 뭐 비교적 큰 대형 상선이더라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수색 범위가 워낙 넓고 장시간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어림잡아 한 63빌딩 정도? 네. 63빌딩을 다 수색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네. 대형 선박 수색을 위해 90명의 합동수사팀이 꾸려지는데 해양 경찰이 주도하면서 수색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피습에 대비해서 특공 대원들이 무장까지 하고 투입이 됐습니다.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선체 내부가 워낙 넓고 또 물건을 숨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곳곳을 수색합니다. 올라가 볼래? 저 위에까지. 네, 네. 그리고 숨길 만한 곳은 다 뒤집니다. 탐지견 왔네? 자, 마약 탐지견이 왔죠? 탐지견이야지. 네, 대규모 인원뿐만 아니라 마약 탐지견까지 투입이 됐어요. 자, 이때 마약 탐지견이 꼬리를 흔듭니다. 대단해. 와. 찾았어. 오, 앉았다. 앉았어. 앉으면 저건데. 그렇죠. 마약 은닉 장소로 의심되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탐지견이 앉은 장소를 확인해보니 자, 그리고 그 안을 확인해보니 비어 있어야 될 공간에 수상한 박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양이 많아요. 엄청 많은데요? 명품 저걸로. 자, 그리고 박스 안에 물건을 뜯어보니까 잡았다. 흰색 가루가 있었습니다. 와, 영화다. 자, 그리고 반응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박스 속에 있었던 내용물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줄이면 양성이군요. 와. 애초에 첩보는 100kg에서 150kg이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약 20배나 더 많은 무려 2톤가량이었습니다. 2톤? 어마어마하다. 2톤가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야, 저기 다 수요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건데. 보신 저 장면은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마약 밀반입 현장이었습니다. 이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이 사건 이전에 기록에 남아 있었던 가장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이 2021년 폰 404kg 밀수 사건이었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5배에 해당되는 약 2톤 가량이 들어왔던 사건이고요. 시가로 따지자면 1조 원 이상에 해당되는 그 가치였고 무려 6,7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의 양입니다. 전체가 다 하고도 훨씬 더 남는 이런 엄청난 양이다라는 거죠. 규모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 사건은요, 중남미에서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카인을 중남미 마약 조직하고 동남아 조직이 선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려고 한 계획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들은 그래서 이 운반을 하는 필리핀 선원들에게 운반을 맡긴 거고요. 그 대가로 1인당 최대 1억 원 정도를 주면서 운반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배에 실은 거예요? 이번에는 상당히 그 첩보에 입각한 작전을 통해서 확보하긴 했는데 원래 세관 검사가 엄청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해경 또는 세관 출항하는 배, 입항하는 배 다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에 들키지 않게 하겠다라는 작전을 세웁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출항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출항해 있는 선박에다가요 작은 보트를 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에 공해상에서 그 자루들을 선박으로 옮겨 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날짜를 정해서 선원들에게 구명 부환, 이 구명 부환에다가 코카인 이 봉지를 달고요. 그리고 GPS 추적 장치를 달아서 바다에 던져라라는 이제 지시를 했던 겁니다. 흔들리고 휩쓸려서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GPS 추적 장치가 있으니까 배에서는 얼마든지 찾아와서 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소위 말하는 바다 던지기, 해양 던지기 방식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기상이 예상외로 대단히 악천후였던 겁니다. 기상 악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4차례 정도 저렇게 하역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카인을 배에 실은 채로 강릉 옥계항에 정박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다른 곳으로 다시 지시를 받아서 이동을 해서 전달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사이에 이제 한국 해경과 세관에게 압수수색을 당했고 덜미가 잡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예, 경찰과 세관은 코카인 밀반입 가담자 선원 8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중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마약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요. 옥계양 그 입항 전 하선한 나머지 선원 4명과 카르텔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카르텔이 전 세계에 많이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보셨지만 저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든지 그러한 조직들은요 거의 지방 정부 전체를 아예 장악을 하고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는 정도이고요. 이 옥계항에서 적발당한 선박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동남아시아 마약 카르텔 간의 연합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정도의 국제적인 카르텔 간의 연합마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는 동남아대로 황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쪽 태국하고 미얀마 그 사이에 거의 경찰이나 군 당국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카르텔만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 유엔 등이 파악한 인터폴과 유엔 등이 파악한 마약 카르텔이 중심이 되는 전 세계 마약 시장의 규모가 연간 540조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에 700조 원 정도니까요. 대한민국 1년 예산 정도가 마약에 의해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약 카르텔이 미국과 유럽의 단속 강화로 기존 유통로가 차단되니까 이제 그 새로운 우회 통로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적발된 코카인만 해도 약 600kg을 넘어섰으며 캐나다인 그 마약 조직원이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부산항으로 그 액산 코카인을 밀반입해가지고요. 콜롬비아인 국적의 마약 제조 기술자 2명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강원도 횡성에서 이게 허름한 창고를 빌려가지고 약 12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300억 원대 상당의 고체 코카인을 제조해가지고 국내에 유통시키려다가 적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글로벌 마약 조직은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코카인을 유통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유례 없는 대규모 마약 밀반입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마약 때문에 발생한 참혹한 사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골목을 지나는 한 흰색 승용차. 자, 그런데 이 흰색 차량을 검은색 차량이 막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데 그들은 다짜고짜 흰색 차량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흰색 차량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벽과 차량에 끼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붕까지 올라가서 난동을 막 부리는데요.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급기야 이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쇠파이프와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쓰러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가해자들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저 2명의 남성은 각각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외국인 마약 조직의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을 해서 빼앗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마약 조직의 수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3명을 데리고 와서 이들을 폭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전쟁인 거죠. 해당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고려인들이었는데요. 원료 공급책, 마약 제조책,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신종 을 만들어 왔었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약 1년 동안 판매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조직은 이 폭행 사건이 없었다면 검거되지 않은 채 더 범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폭행 사건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범죄단체 조직죄는요. 자기들끼리 결성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한 조직이다 확인이 되면 이들이 하려 한 범죄 혐의에 대한 모든 형량이 다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범으로는 최초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결국 조직원 16명을 기소했거든요. 조직의 수장에 대해서는요. 징역 10년형이 법정에서 선고가 되었고요. 나머지 조직원들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동안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의 나라 얘기구나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의 수입, 소비, 유통에 이용당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 마약은 절대로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이야기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의 한 남자가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행객이었는데요. 이 남자가 몸에 뭐를 둘둘 칭칭 감고 들어왔죠. 상체에 필름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저건 무조건 걸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가져온 은 7.4kg, 2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인천공항 검색대입니다. 지금 한 세간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려다가 붙잡혔는데 몸싸움을 하면서 본인의 손가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뺏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여성의 가방을 공개합니다.
자, 열어서 보니까 저렇게 갖고 온다고? 대놓고 그냥 가져오는 것만 그냥. 1kg이 적발이 됐습니다.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또 다른 밀반입 범죄. 한 남자의 모습,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 걸음걸이가 조금 어디가 불편해 보이죠? 신발 밑. 자, 이 남자가 가는 데를 따라가 봤어요. 이상한 걸음걸이라서 보니까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의 모습을 보니까 나올 때는 걸음걸이도 정상적이고 멀쩡합니다. 아까 좀 불편해 보였는데. 자, 그리고 2달 후에 이 남자가 다시 화면에 잡힙니다. 이때도 이상한 걸음걸이로 화장실로 들어가요. 이번에도 나올 때는 또 멀쩡히 걷습니다. 뭐 불편한 데가 없어요. 적발을 해보니 가랑이 사이에 마약을 숨겨서 화장실로 이동해서 가방으로 마약을 옮겨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이 남자의 가방 속에는 210g, 400정이 발견됐습니다. 양이 많아요. 무려 4천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처럼 옷이나 소지품에 마약을 숨겨오는 사람들을 속칭 지게꾼 또는 보디패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공짜 여행을 시켜준다거나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SNS 글을 보고 온 책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숨기는 방법이나 운반책을 모집하는 것도 보다 더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세관의 대응 방식도 진화하고 있는데요. 열화상 카메라 같은 이제 최첨단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파장을 이용해서 1g 정도의 소량의 가루도 3초 만에 찾아낼 수 있는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치를 해서 신체에 숨긴 마약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탑승객의 여행 경로, 패턴, 또 예약 시점, 전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약 우범자들을 미리 선별을 하고요. 여행자 정보 사전 분석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위험군들을 밝혀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몸에서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최근은요, 마약 대부분이 국제 우편 혹은 특송을 통해서 국내에 밀수된다는 건데요. 세관에서 국제 우편물을 개봉하자 사탕이 있어요. 대용량 사탕 봉지가 나왔는데 사탕 포장지를 까보니까 나왔습니다. 저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 어떻게 딱. 어떻게 딱. 여기는 태국발 특송 스낵입니다. 과자인데요. 과자류 포장을 뜯어보니까 이 안에 야가 나옵니다. 저 대마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화장품은 헝가리에서 온 건데요. 화장품 속에 의문의 봉지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는 가루가 나왔고요. 반응 검사를 해보니까 비타민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풍선입니다. 풍선 안에 2.83kg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징어 몸통을 분리해 보니까 의문의 봉지가 나왔습니다. 어머, 내장처럼 저렇게. 거기에 음닉해가지고 반입을 시도했습니다. 우편 같은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 뭐. 각각의 방식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그 포장이나 그 위에 숨긴 물체는요, 엑스레이에 걸리지 않는 물체가 있고요. 오징어 같은 경우는 그 마약 탐지견의 후각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떻게 잡아냈느냐에 대한 답은 다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단계 엑스레이로 거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 의심물질이 나오면 그걸 빼내고요. 두 번째 단계 마약 탐지견. 이 두 단계에서도 걸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물체가 있을까 봐 패턴 분석을 미리 해가지고 의심되는 물체를 또 분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밀 감정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단계에 거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발견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은닉하고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관세청에서 AI 위험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통관 현장에서 직접 적용이 될 예정인데요. 고위험 물품은 집중 검사를 통해서 바로바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 처벌받는 거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보고 다 처벌받는 거죠? 찾아내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럼 외국 당국에 이제 수사를 해서 잡아내고 합니다. 새벽 6시 40분 접촉사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접촉 사고가 났는데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도착을 하니까
승용차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경찰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술에 취한 듯이 비틀비틀거리면서 계속 웃고 있어요. 약간 뭔가 기분이 업된 느낌. 선생님, 음주운전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계속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기도 좀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근데 갑자기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이번에는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막 해요. 알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도로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차량 내부를 수색하던 중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왔는데요. 그 안에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어휴.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요. 신원을 조회해 보니까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운전자는 마약류 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주택가를 서성이는 한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운행 중인 차량들에게 시비를 걸던 한 남성. 자, 그러다가 트럭 한 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트럭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지금 차도로 지금 다니고 있으면서 창문 안에 손을 넣어서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트럭 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와 진짜 세게 때린다. 자기 손이 더 아플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이 때려가지고 트럭 문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이 와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이 오든지 말든지 급기야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또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은 마약 반응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검사 결과는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나른하게 만들어주고 활동성이 없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있는데요. 장기간 복용을 한다든지 또는 농축도가 높은 것을 복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환각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한 사람의 행동이 참 다양합니다. 그건 그만큼 마약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주기보다는 내 뇌 속에 있는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표출돼서 공격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조점 형태처럼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마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작용들 너무나 심각하고 더 중요한 거는 마약 효과가 끝났을 때 금단 증상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마약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정말 접근도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 남자분이 막 트럭을 엄청 세게 치는데 만약에 그게 차가 아니고 학생들도 있었잖아요. 학생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했으면 너무 무서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 때가 바로 오후 4시경이었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한 상황이었던 거죠. 다행히 한 중학생이 하교를 하고 집에 가는 중에 이 남동을 부리는 남성을 보자마자 바로 파출소로 뛰어가서 신고를 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또 바지를 내리기도 했는데 이게 내 신분증이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던진 것이 뭐냐 하면 들어있는 은색 통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갑자기 멱살도 잡히고 남성이 트럭 문이 찌그러질 정도로 주먹질을 하니까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나 봅니다. 그래서 진술서를 쓸 때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렇게 손을 덜덜 떨고 그랬다고 합니다. 괜한 사람은 피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는요, 국제적으로 3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만 해결이 된다고 봐요. 하나는 입구 통제, 또 하나는 출구 통제, 그다음에 경로 통제.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마약 범죄자들 소탕하고 검거하고 조직 일망타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수사를 위한 인력이라든지 인력 많이 이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출구 통제예요. 이 마약 복용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동안 우리는 범죄자로 봤잖아요. 처벌 위주로. 그런데 처벌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범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오기 힘들죠. 이 마약 복용자들을 환자로 보는 시각,
처벌은 처벌대로 당연히 하더라도 반드시 이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마약 중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경로로 등장한 SNS 등 온라인, 비대면 그러한 전달 방법들에 대한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약의 전체적인 그런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야 하고 근절을 해내가야만 마약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 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